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좀 순수한 열정으로 모은 데이터, 위험한 인사이트와 나쁜 AI를 만든다. 뭐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다른 건 별로 많이는 안 했고요. 그냥 공학 엔지니어링 영역 쪽에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좀 그쪽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좀 해외랑 기술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아시아 국가의 어떤 공공 진흥원들하고 사업을 좀 같이 많이 했습니다. 사업 분야가 컨설팅 영역이다 보니까 지난 한 13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한 300여 기업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한 5년 전 숫자고 더 이상 좀 집계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300이라고, 또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비슷한 숫자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학 영역 쪽으로 미리 사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행사가 올해 있었던 오프라인 행사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행사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좀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왜 부럽냐 하면 제가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협회가 하나 있어요. 그 아시아 소프트웨어 퀄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보드 미팅에 제가 같이 멤버로 하면서 매년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런 같이 기술 교류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2019년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좀 안타까워, 뭐 저로서는 좀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거였어요. 저희 그 보드 멤버 중에서 이 사람이 좀 일본인 친구고 이름이 니시 야스하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로는 거의 많은 단체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기술 발전 쪽으로 되게 많은 도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다행히도 이 친구는 좀 친한파. 그래서 뭐 립서비스긴 하지만 뭐 한국은 형제의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제가 매년 운영하는 그런 테스트 설계 콘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한국, 일본, 뭐 말레이시아 같이 하는데 거기에 거의 당일치기로 항상 와서 이렇게 심사해주고 멘트해주고 돌아가는 좀 괜찮은 친구예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2019년도에 저희 그 컨퍼런스의 가장 큰, 좀 안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걸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였고, 그때 이 친구 강연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 김밥 천국과 같은 이런 천하일품이라는 분식집이 있는데 곳곳에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혼다 자동차가 이 천하일품의 로고를 보고는 정지 신호를 알고 급 정지를 한 해프닝이 한 번 있었죠. 사실 큰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당시에 뭐 인공지능, 뭐 자동차, 무인자동차 이런 얘기를 할 당시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이슈로 떠올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된 대로 동작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정의하지 않은 대로 동작을 안 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좀 안타깝지만 일본의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그 토요타의 그 무인 셔틀이 장애인을 쳐서 이 친구가 그 2주 전치하면서 경기 출전을 못한 사고가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러면 좀 더 사고를 보면은 이건 쇼핑몰에서 경비 로봇이 아이를 공격한 거고, 우버의 자율주행은 무단횡단 사람을 치은 거,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경주 차가 빛반사로 의심되는 부분으로 이제 벽 들이받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죠. 그런 위험한 상황 말고 또 인간의 어떤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글 비전이 흑인이 온도계를 들고 있으면 총으로 인식했다던가, 아니 아마존이 여성 차별을 하는 인사 채용 시스템을 갖추었다던가, 아니면은 축구공을 따라가야 될 인공지능 카메라가 대머리 심판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이런 해프닝은 되게 많죠.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떤 가치와 존엄을 훼손할 만한 어떤 개인적, 문화적, 종교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리고 이런 아마존이나 구글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랬을
리도 없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개발자들이 일부러 그랬겠냐? 그럼 그것도 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보는 관련 업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리의 무의식 쪽에 있는 편견이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반영이 됐고, 그렇게 훈련된 인공지능이 사실상 필드에서 동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부재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이러한 편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이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기술 도입에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태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갖고 각자 되게 많은 윤리 헌장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윤리 헌장이라고 하면은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해결하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이지, 비단 인공지능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보시면은요, 문제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대신 바둑 기사라든가 바둑이나 두고 있던 인공지능이 지금은 나 대신 인사 팀장을 하고 있고, 변호사 대신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있고, 의사 대신 암을 탐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한테 어느 분야를 어디까지 맡겨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 현장에서 동작을 할 때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검증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 인공지능이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편향된 사고로 수집한 데이터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잘못 인도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정치적 공정성이라든가 성실성이 부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오장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검증 기술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 품질과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테스팅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표준을 참조해 보셔도 기존의 데이터 품질이라고 한다면 구문 정확성, 오타를 보는 것과 의미 정확성, 내용이 맞는지 이 정도를 보는 거지, 정작 편향을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양성, 흉분성을 보는 어떠한 방법, 다양성을 봐야 된다라는 목적은 있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양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검증자들 각각의 다양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이런 오해적인 요소도 같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좀 검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제목을 5만 장처럼 보이는 사실상 230장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떤 기준에서는 단순 나열에 불과한 거였어요. 인공지능한테 어떤 학습이나 검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이 친구의 어떤 변별력을 알고 싶은데 덧셈 100문제 낸들, 다양하게 덧셈을 100문제 낸들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지 알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미분, 곱셈, 나눗셈, 벡터, 행정 되게 많이 내야 되겠죠. 사실 수집 주체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심각한 인식보다는 많이 모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어렵게 피눈물을 흘려서 모아놓은 이런 재산들이 다 예산의 낭비와 혹은 이런 산업에서의 공회전으로 다 소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비판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구글의 비전 역시도 얘는 바나나로 인식하지만 얘는 토스트로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스톱이라고 인식하지만 얘는 슬로우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바나나니라고 구글한테 물어보면 구글은 너는 왜 이걸 왜 토스트니라고 물어보면 너는 왜 이걸 바나나니라고 물어보고 저한테 반대로 반문을 하겠죠. 우리는 이거를 어떤 문화적 관념의 인식으로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구글은 점과 선으로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란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걸 2년 전에 좀 이렇게 컨퍼런스에 발표할 때는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 요즘 많이 흔하게 보시는 사례라서 다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걸 한번 보셔도 재밌습니다. 왼쪽은 고양이고 오른쪽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눈물이 있으니까 치타, 얘는 사자겠죠. 호랑이고 표범이고요. 그리고 흑표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얘를 구별하라고 하면 그냥 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무서운 고양이, 줄무늬 고양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연의 섭리를 구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인간은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서 학습했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무엇을 통해서 학습했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문어와 낙지와 쭈꾸미가 다르지만 서양권은 다 옥토퍼스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으면 구별을 하겠지만 서양 사람, 서구권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면은 얘는 다 그냥 옥토퍼스로 구별할 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화상 데이터를 수백만 장을 모았다고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훈련하고 검증했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냐,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냐, 누가 그 데이터를 준비했냐,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편향된 사고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그 아이덴티티인가 뭐 23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 인공지능을 좀 통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투입했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믿을만해져서 그런 토스트와 바나나를 구별한다고 보진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구글이나 우버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어떤 해프닝 있는 사고를 만들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결국 총량이 몇 페타바이트라 하더라도 학습용이나 검증용으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쓰레기장과 차이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학적인 검증 기술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공공에선 더 적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이런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방하는 과정에 앞서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공공이 적은 예산을 통해서 모으다 보니 과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모아졌는지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민간에서 그걸 쓸 때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돗물을 줄 때 이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해줘야지만 내가 이걸 식용으로 쓸지 아니면은 목욕물로 쓸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변기용으로라도 쓸 수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상태를 모르게 되면은 민간에서 이걸 활용할 때 내가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를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바이싱을 해야 되고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가정집이 다 수질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에서 이런 검사를 먼저 해준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대로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이런 어떤 하나의 부족함이 우려가 돼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이나 공공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셨던 분들도 이제 좀 떳떳하게 공개하시면 좋지 않겠냐. 부족한 걸 인정할 수 있는 우리는 기준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회사는 용어를 그렇게 지었어요. 데이터 밸런스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밸런스를 저희는 6개의 데이터 타입, 시계열, 이미지, 링크, 텍스트, 음성, 영상으로 했고 제일 설명하기 쉬운 이미지를 예로 들면 4가지 정도의 밸런스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포토메트릭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보이는 변형 효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의 어떤 색상, 밝기, 선명도,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형태, 색조. 실제로 저희가 해외 논문을 좀 많이 내긴 했는데 보시면은 인공지능 탐지하는 영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특징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욜로 같은 경우는 안에서 레이어를 잘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역대에 있는 데이터로 하게 되면 충분히 잘 탐지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의 어떤 그런 실험으로는 SSNet 같은 경우는 좀 탐지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었어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회전, 화각 이런 요소로 외형이 바뀌어 보이는 형태가 지오메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킹도 저희는 지오메트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있던, 비옷을 입고 있던,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있던, 앞에 강아지가 같이 걸어가던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해줘야지만 사고를 안 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교란시킬 수 있을 만한 애매한 것들을 저희가 노이즈 밸런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어노테이션 클래스는 이미 과거에 알고 계시던 그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논문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런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는 없으니 각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이터가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스캐닝을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험한 논문들을 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완성되는 시점에 아마 저희가 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모아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표준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정을 했지만 그래서 그 표준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표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의 밸런스를 검증하는 어떤 노이즈를 삽입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과 기법들을 좀 더 표준으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 우수 표준으로 추천이 돼서 내일 아마 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공개가 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저희가 만든 방법이 무슨 절대 기준이 된다거나 뭐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공공의 기준으로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다만 그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세계 기준을 선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시작점이 되는 토대는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밸런스가 되던 또 다른 무엇이 되던 반드시 공적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좀 올해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검증을 요청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 기준이 산업에 잘 정착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국내 AI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다양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어떤 측정 기술이 같이 개발돼서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정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발굴시키고 이후에 민간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공성 측면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말 많은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최근에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공 일자리에서 느꼈던 단순 노동으로 인한 노동 의욕에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새로운 방식의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노동 의욕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어떤 기술에서 철저히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같은 어떤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맞춰준다고 한다면은 보다 우리는 좀 전체 사회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올해 4월에 유럽에서 AI 규제안을 의리를 했죠. 과거에 그 3종 세트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현지화법. 이걸 유럽에서 발의함과 동시에 과징금 300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적이 그리고 그게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하면서 그런 법을 도입을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유럽연합에서 발의한 인공지능 규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얘도 곧 표준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싱크탱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법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한 41조 정도로 추산 비용이 소요될 거다 인증을 받는데 즉 앞으로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안전성이 염려가 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반드시 적합성 평가 통해서 C 인증을 받고 그것을 어겼을 때 400억이나 글로벌 매출 5%의 높은 과징금을 때리겠다라는 게 발의가 된 거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1.0이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우리 인간의 로직을 기반으로 코드의 논리적인 분기를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코드를 동작을 시켰어요. 근데 2.0이 되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했는데, 과연 우리가 아까 그 인공지능의 어떤 바나나와 토스트를 구별했던 것처럼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런 것이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나는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표준에서 25010에서는 그냥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잘 동작해야 돼.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려면 데이터가 좋아야 돼. 딱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시장에선 수요가 많죠. 내가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인증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수요에 따라서 또 빠르게 인증 모델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사설이긴 하지만, 그런데 잘 보시면 그게 무슨 인증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인증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기능을 인증하는 건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일기예보의 예측 인공지능이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지, 그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화면에 제대로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검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험 평가 인증 모듈들 다 확인해 보면 항목들은 있으나 그렇게 면밀한 검사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기능 테스트를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유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각 국가별로 정말 많은 법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 시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성능상의 스펙이 아니라 신뢰성이 될 것이고, 그러한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자국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잘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모 당의 뭐 아시니까 고민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이라고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1년 동안 좀 국회 계류 상태에 있고요. 왜냐하면은 시민단체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소위도 여전히 통과를 못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이유가, 나름대로 반대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구한말에 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부국의 기회를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식민이라고 하는 되게 아픈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전 지금도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GPT-3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넘사벽을 느낄 만큼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도 조금 더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 기업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 무언가를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모으곤 있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관련 산업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기준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공공안전이나 사회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 축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과 인간의 편익을 촉진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발전을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한테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은 데이터가 어떤 그 회사의 기술적 자산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성차별을 하는 인공일배를 만들어내서 그 경영적 판단 미스로 끝나게 될지는, 저는 이런 것들은 노력과 열정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기술의 정착을 통해서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아직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는 많이 초기 단계에 시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작의 선점을 위해서 각 나라들 역시도 정말 많은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너무 개발에 어떤 포커스가 있고 핫한 기술들에 다들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초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약간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합리적인 지원 정책에 병행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